자, 이 과목 파생상품 펀드 단원입니다. 자, 파생상품 펀드 단원 제일 먼저 법규 부분인데요. 222페이지 32강 파생상품 정의 및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 관련 법령 규정해서 증권의 6가지 파생상품 그리고 명시적 배제 부분이 좀 중요하죠.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양도성 예금 증서에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 증서와 관리신탁의 소유권, 관리신탁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처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명시적 배제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넘겨서 226페이지 33단원에서 파생상품 펀드의 운용함에 있어서의 규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동일증권 한도 제한해서요. 파생결합증권에서는 펀드 자산 총액의 30%까지. 파생상품 펀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냐 아니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냐 두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리고 파생상품 펀드에서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제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거래는 금지된다. 이는 사모펀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100%, 사모펀드의 경우는 400%까지. 그리고 동일 법인들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의 위험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사모펀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 또한 10%, 사모파생펀드는 제한되지 않는다. 즉, 이 단원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파생상품이냐, 아니면 파생상품에 따른 위험평가액이냐, 아니면 파생결합증권이냐와 더불어서 사모펀드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사모펀드에서 완화되어서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서는 위험평가액 산정 같은 경우에는요, 선물, 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도 이 3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목 계약 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 경우는 위험 회피 거래로 회계상 인정되는 것과 그리고 델타 중립이라는 것은 곧 위험을 제로로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제외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시 대상 위험 지표 4가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계약 금액, 만기 시점의 손익 구조 변동, 그리고 시나리오별 손익 구조 변동과 최대 손실 예상 금액. 특히 중요한 거는요, 매일 공시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시나리오별 손익 변동, 구조 변동과 그리고 최대 손실 예상 금액은 매일 공시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넘겨서 영업 관련해서는요, 234페이지 34단원 주가 연계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 펀드, 즉 파생상품인데 기초자산이 무엇이냐? 주가와 관련된 주식, 주가지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2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가 연동 예금, 그리고 주가 연계 증권, 그리고 주가 연계 펀드, 그래서 각각의 3가지의 경쟁 상품이 나오는데요. 은행과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어디서 발행했느냐에 따른 부분들과 각각의 특징, 원금 보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부분들 같이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같이 미리 학습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역시 235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 비보존형에서의 쿠폰 수익률입니다. 쿠폰 수익률과 관련된 5가지의 변수와 그리고 쿠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변동성, 자, 모두 다 변동성이 높으면 쿠폰도 높다. 상환 조건이 높다면 쿠폰이 높다. 낙인이 높으면 쿠폰은 높다. 낙아웃이 높다면 쿠폰은 높다. 단, 상관관계가 낮다면 쿠폰이 높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넘겨서 236페이지 이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것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델타 복제한 펀드의 2가지 비교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하나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증권을 편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2개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운용 전략 수정 같은 경우에는 편입한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델타 복제 펀드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있죠.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충분히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넘겨서요. 242페이지 35단원 금리, 환율, 상품 연계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금리, 환율, 상품 연계, 즉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금리냐 아니면 환율, 즉 통화냐 그리고 상품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제일 먼저 242페이지 중요한 부분은요. 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특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투기적인 수요가 매우 적다는 것과 따라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모펀드로 활용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한 만기가 주로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유형으로는 레인지 어크루얼, 스프레드, 복수기초자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레인지 어크루얼 방식의 수익을 확정짓는 종류의 펀드라면 이 펀드는 어디에 연계되어 있는 파생상품 펀드인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레인지 어크루얼, 금리가 축적되는 거죠. 일정 예를 들어서 CD 금리가 일정 범위 안에서 머무를 날짜를 계산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환율 연계 펀드는 환율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품 연계 파생상품의 펀드, 이 또한 좀 중요한 부분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품 연계, 원자재 등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요. 다른 상품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효과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 상품이 대부분 현물 중심이 아니라 선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물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겠죠. 옵션 가격에.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은 싼 평균 아시안 옵션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247페이지 36단원 멀티에셋 파생형 인덱스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멀티에셋 자산이 여러 가지 달이 되는 거죠.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부분이고요. 그다음 파생형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파생형 인덱스의 경우에는 넘겨서 종류 관련해서 운영 목표에 따른 분류, 순수 인덱스냐, 알파 추gun형 인덱스냐, 그래 추종 지수에 따라서 주가 지수냐, 채권 지수냐, 상품 지수냐,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일반, 리버스, 레버리지 인덱스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것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 자,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에서는 포트폴리오 보험 관련 참고 용어 있거든요. 그래 보장치가 무엇이냐, 완충치가 무엇이냐, 승수, 노출 어떤 것이냐 이 부분 같이 정리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종류 중요하죠. 방어적 풋 전략, 프로텍티브 풋 전략 같은 내용이고요. 이자 추출 전략, 옵션 복제 전략으로 주식과 풋옵션을 매입했느냐, 아니면 무위험 자산에서 콜옵션을 매입했느냐, 아니면 채권과 주식을 결합했느냐 이런 부분들로 같이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시장 중립형 구조화형 시스템 운용형 펀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시장 중립형이다 한다면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 부분의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만 이용한다는 거죠.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만 이 균형 상태로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전략, 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구조화형 펀드 나와 있는데요. 금융공학 기법으로 운영한다. 채권 플러스 초과 성과 추구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253페이지 넘어가서 파생결합증권을 활용한 ELF와 구조화 펀드의 비교 부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서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용형 펀드도 있는데요. 시스템 운용형이라는 것은 주관적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되지 않고 철저히 시스템화, 즉 프로그래밍 된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 매매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 부분에서는요, 보면 시장이 추세를 보이는 구간에는 양호할 수가 있다. 추세를 보이는 구간에. 그러나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거나 하락 구간에는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펀드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운용형 펀드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특징에 관련된 지문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38단원입니다. 파생상품펀드의 특성 및 활용 전략인데요. 파생상품펀드의 특성,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과 파생상품의 역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생상품펀드 활용 전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Static Allocation Strategies와 그리고 Constant Mix Strategy,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자, 핵심 키워드는요. Static 같은 경우에는 투자 초기에 정해진 비율대로 위험 플러스 무위험 자산을 배분한다. 그리고 Constant Mix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정해진 금액만큼 배분을 하는데 어떤 자산에만 위험 자산에만 배분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투자선 개선 부분과 그리고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 없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TIPP 그리고 CIPP 같이 CPPI 두 개 문제 풀이해서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39단원 263페이지입니다. 펀드 고객 상담 관리입니다. 펀드 고객 상담 관리, 수익 구조,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증권, 이자율 연계 파생 결합 증권, 그리고 기초자산 관련해서는 상품 멀티에셋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는 신용 파생 상품 부분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DS가 무엇이냐, CLN이 무엇이냐, CLN은 신용 연계 채권이죠. 즉 채권에 CDS가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들이 First to Default CLN 해서 한 개 기초자산들 중에서 한 개의 기업이 부도가 먼저 났을 때 정산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합성 CDO 같은 경우에는 CDO는 오블리게이션이니까 기초자산이 다양한 채권들을 이제 CDS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전략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언펀디드 수합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 헌리스크 해지 같은 경우는 해지 비율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는 투자 원금 전에, 그리고 주식이나 상품은 투자 원금의 50에서 70%,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산 투자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환 해지가 불필요하다. 각 통화별로 자동적 해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과목 투자 리스크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요. 40단원 선물 개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경제적 기능 부분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 리스크 전가 기능, 그리고 효율성 증대, 거래 비용 전략,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물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여러 상품의 개발 이런 것들도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에서 뭐 개시 증거금 오른쪽 271페이지 개시, 유지, 추가 증거금에 대한 설명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의 차이점, 거래소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선물의 균형 가격 보유 이론, 보유 비용 해서요. 선물의 이제 균형 가격을 산출해내는 이 공식 정도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공식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냐면, 만약에 현물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선물의 가격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무예 미장률이 상승하면 선물의 가격은,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면, 만기가 길어지면 선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주로 되고 있으니까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41단원에서는요. 선물시장의 전략 유형이 나오는데요. 선물시장의 전략 유형, 해지 기능과 투기적 거래, 스프레드 거래, 차익 거래의 차이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될까요? 자, 용어 정리입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선물을 중심으로, 즉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면 매도 해지가 되고요. 반대로 똑같은 구조지만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현물이 기준이 된 매수 차익 거래가 된다. 이것 두 개 꼭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42단원 옵션 개념의 특징인데요. 자, 옵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옵션과 선물의 차이점이겠죠. 옵션은 권리다. 그리고 권리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권리만 가지게 되고 매도자의 경우에는 의무만 가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과 손익구조가 옵션 매입자는 최대 손실이 제한되지만 옵션 매도자는 최대 이익이 제한된다. 그리고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284페이지죠.
옵션 스프레드 전략에서는 강세와 약세 스프레드거든. 버티컬 레이쇼, 스트레들, 스트랭글 나와 있는데요. 자, 핵심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할까요? 강세 스프레드나 약세 스프레드는 똑같은 옵션을 사용해서 낮은 콜을 매수하거나 낮은 콜을 매수하게 되면 높은 콜을 매도하고 뭐 이렇게 같은 옵션을 하나는 매수, 하나는 매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향성 전략입니다. 즉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대한 방향성 전략이고요. 방향성 전략이 아닌 많이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작게 움직일 것인가. 즉 많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또는 작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이 변동성 전략에서는 스트레들 매입과 스트레들 매도 동일한 유사한 것으로 스트랭글 매수 매도가 있다는 거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는 꼭 기억을 같이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44단원에 옵션 민감도 분석이 나오는데요. 옵션 민감도 각각 용어죠. 용어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기초자산 가격분의 옵션 가격의 변화분 델타 그리고 기초자산 변화분분의 델타의 변화율을 하면 감마 이 델타 감마 두 개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시간의 변동성이 들어간다면 세타 시간의 시엇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자. 변동성의 변화분 하면 변동성의 비읍을 넣어서 베가 그리고 금리의 변화분 하면 금리의 리얼을 넣어서 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까지만 우선 용어만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선도 계약이 있는데요. 금리 선도 계약 그리고 장외금리 옵션에서 금리 캡, 플로어, 칼라 언제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리 선도 계약, 즉 FRA 매입, 그리고 금리 캡, 머리, 상승이니까 머리 쪽을 생각하셔가지고 모자, 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칼라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297페이지 넘어가서 45단은 수압입니다. 수압의 경우에서는 이제 페이어 수압, 즉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사람과 리시브 수압, 고정금리를 받는 수압은 어떻게 구조가 되는가? 반드시 쌍으로 움직이는 거죠. 고정금리를 받게 되면 변동금리가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고정금리 수치자는 당연히 변동금리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요. 금리가 상승할 것 같으면 그 금리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변동금리 지불자가 위험에 처한다. 즉 변동금리 지불자는 반대로 고정금리 수치자가 되죠. 그래서 리시버 수압 포지션인 사람은 금리 상승이 곧 위험이 된다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297페이지 제일 밑에 비교 우위 부분은 상당히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비교 우위 부분은 어떻게 되죠? 고정금리 두 개, 각 기업의 고정금리 차, 그리고 변동금리의 차, 두 개가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익거래가 발생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비교 우위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신용도 차이가 결국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차익의 폭이라는 것까지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리 수압과 통화 수압의 차이점이 있죠. 원금이 교환되느냐, 교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통화 수압과 외환 수압의 경우에는 외환 수압은 중도에 이자 교환이 되지 않는다. 왜? 만기가 짧다 이거죠. 그리고 통화 수압은 만기가 주로 길다 이런 것들 나오고요. CD에서 CN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298페이지 중요한 부분은요. CDS 프리미엄 결정 요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CDS 프리미엄은 제가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던 자동차 보험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디가 위험하느냐? 어떻게 이 보험료가 결정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래의 만기가 길수록 위험하고 중고기업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즉 자동차가 사고날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 보험사가 얼마만큼 지급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고자산 신용과 거래 상대방 신용과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중고자산의 회수율, 망가졌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총수익률 수합, 의입니다.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고 자기는 일정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받는 것으로 수합을 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총수익률 수합이다. 정의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넘어가서요. 46단원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및 이색옵션 첫 번째인데요. 자, 이색옵션이라고 한다면, 장외, 대표적인 장외 옵션들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형태에 속해 있는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의존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첨점수익 구조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시간 의존형, 그리고 다중변수형, 그리고 복합 옵션, 레버리지 옵션, 이 각각의 종류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종류만 기억을 하시고 그 종류에 대한 의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요. 의의만 정리를 하시고 어디 속에 속해 있는가. 즉 경로 옵션 의존형에서는 경계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룩백, 레더, 클리켓, 샤우트, 평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312페이지 역시 이어서 47단원 본다면 첨점수익 구조형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조건부 프리미엄, 디지털 베리어 이 세 개. 그리고 시간 옵션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의존형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식, 유럽식, 그리고 버뮤다, 그리고 선택, 행사 가격 결정 유예 이 네 가지가 있고요. 다중 변수 같은 경우는 무지개, 포트폴리오, 스프레드, 퀀토, 바스켓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옵션은 옵션이 붙은 거죠.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면 새로운 옵션이 들어오는 거 복합. 또는 레버리지형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 즉 가격 변수에 영향을 주는 곳에 승수 곱하기 매수를 해뒀든지 아니면 재고비 형태를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형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이제 머릿속에 많이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어적 풋 전략. 방어적 풋이라 그랬으니까 풋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풋옵션을 매입한다. 다음에 이자 추출 전략. 채권을 사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죠. 채권이 아니라 예금도 가능합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콜옵션을 매수한다. 그 다음에 동적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주식 비율을 서로 채권 비중을 늘렸다가 주식 비중을 늘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 동적자산 배분 전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협의의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적자산 배분 전략을 뜻한다. 그리고 동적자산 배분 전략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을 편입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318페이지입니다. 48단원 파생상품 펀드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요. 자, 파생상품 펀드 리스크. 제일 먼저, 파생결합증권과 발행사의 리스크 관리. 자, 이 부분에서는요, 이제 누구의 리스크냐가 또 중요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이 가지고 있는데, 파생결합증권에서 발행사가 위험한 부분과 운용사, 즉 투자하는 운용사의 위험과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판매사의 위험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험이 누구의 위험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발행사의 리스크 관리 방법에서는 자, 대표적으로 백투백 거래와 자체 해지 두 가지가 있다. 백투백 거래는 현재 발행했을 때의 그 발행 상품에 대한 동일한 어떤 그 손익 구조를 그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뭐 딜러나 이 스왑뱅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거래로 완전 제거된다. 이거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향으로 해지를 걸어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해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리스크를 전부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319페이지 파생결합 증권과 운용사 액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운용사의 리스크죠. 운용사는 아무래도 어떤 가격에 사는 입장이니까 어떤 저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를 확인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자, 공시 내용은 뭐 계약금의 만기 시점의 손익 구조, 그리고 시장 변동에 따른 손익 구조 변동, 그리고 최대 손실 예상 금액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투자 한도 같이 동일증권 투자 한도 10%, 파생결합증권 3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넘어가서 파생상품 펀드의 리스크 관리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제 콘텐고, 백오데이션, 풋폴페리티,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 정도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특정 위험 펀드에서 특정 위험의 회피 부분에서 325페이지 환리스크 해지 그리고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위험평가액 있죠? 다시 한번 나옵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위험 회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세 가지 있죠?
각종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해지 비율은 80에서 125%,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회피도 인정한다. 이 세 가지 내용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상자산의 델타를 중립을 하는 위험 회피 거래 같은 경우에는 회피액에서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판매사의 리스크 관리. 자, 판매사의 리스크 관리 326페이지 계약 조건 변경 혹은 조기 종결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되겠네요. 기초자산, 발행사 또는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 종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권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 개정,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그리고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사의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네 가지 다른 것들 전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하나 넣어서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펀드입니다. 자, 부동산 펀드 넘어가서 332페이지 50단원입니다. 부동산 펀드 법규 부분이 나오네요. 제일 먼저 부동산의 이해가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중간 부분에 부동산, 즉 부동산 확인 시 필수 확인 서류 4가지 기억하십시다.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 4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등기부 등본 구성도 표제 분야, 갑구, 을분야 해서 소유권은 갑구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해서요. 이제 뭐 용도 구분해서 국토의 용도는 도관 농자, 그래서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관 농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는 주상공록, 보생계 앞자 따서 주상공록, 도시는 주상공록이고요. 관리지역은 보생계 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용도지구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해서는요, 뭐 계산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의의를 다른 것들과 용어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활동상의 분류 쭉 나와 있는 뭐 나지가 뭐냐, 공지가 뭐냐, 맹지가 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건물에서는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 다가구 공간,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51단원입니다. 부동산 펀드인데요. 부동산 펀드. 자, 부동산 펀드의 정의와 법적 형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0페이지 부동산 펀드의 자금 납입 방법은 금전 또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으로 납입 가능한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 그리고 시가 또는 평가, 공정가액에 기초하여 정한 기구로 납부한다 정도. 자, 그리고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쭉 나오죠. 이런 부분은 증권처럼 그때는 증권으로 끝나지만 부동산에 대부분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341페이지 부동산 이외에 나머지 펀드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증권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 제한,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펀드의 운영 규제는 공모나 사모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취득 후 처분 제한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득 후 처분 제한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3년 이내지만 국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안에서 설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 전에 토지 매각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모부동산의 운용 제한, 이 부분도 같이 나올 수 있죠. 10% 초과, 그리고 동일법인의 20%, 그리고 동일법인 발행증권 지분의 10%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100%, 그래서 역시 사모는 400% 동일하게 발생상품처럼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의 운용 특례와 관련해서는 자, 금전 차입 부분이죠. 금전 차입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차입 한도는 342페이지 밑에 부분 있죠. 부동산 펀드의 자산 총액에서 표 안에 부채 총액을 뺀 가액에, 즉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 이거를 순자산 총액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순자산 총액의 200% 차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여도 가능하죠. 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의
대여 같은 경우에도 밑에 나와 있죠. 100분의 100%, 343페이지 예외표 제일 밑에 100%. 그리고 제3자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운영 특례에서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건 안 되느냐? 매각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렇죠? 관리, 뭐 개발, 부수 업무 정도만 가능하다. 대부분 가능하지만 매각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다. 영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업 부분으로 넘어가서 52단원 352페이지 부동산 펀드의 정의 및 분류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 펀드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형태, 자, 실물형, 대출형, 권리형, 그리고 증권형, 파생상품형, 중부동산 형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역시 여기서의 형은요, 여기서의 형은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앞에서 증권 펀드에서는요, 우리 형, 주식형과 채권형과 관련했을 때는 주식형은 60%, 채권형도 60%였거든요. 근데 부동산으로 왔을 때 실물형이나 대출형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몇 퍼센트에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정의하시고요. 357페이지 넘어가서 부동산 펀드의 종류 및 특성 관련해서 제일 먼저 뭐 매매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 부분에서는요, 각각의 그 매매형이나 실물이나 이 부동산 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부동산 펀드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요. 아, 이 일을 하면,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운다고 해서 외워질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자, 이런 일을 한다면 스스로 유추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매형 부동산이라면 점검사항은 선호지역이 어떠냐, 매입 가격은 적정한지, 그리고 권리관계 등 법적 검토, 물리적 하자 등 시장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잘 될까, 공실률이죠.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량형 같은 경우에는 계량을 하는 데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되느냐, 계량하고 나서 팔아야 되죠. 팔았을 때 얼마만큼 남느냐, 매각 차이. 경공매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펀드를 구성해야 되느냐, 얼마에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서는 저 사업은 정말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사업 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시공사는 누구를 선정해야 되나, 그리고 인허가,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개발형 부동산 펀드의 하나의 어떤 그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출형 이제 상세히 좀 들어간다면은요, 대출형. 자, 앞의 경우에는요, 지금 실물형이었고요. 대출형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역시 대출형이니까 시행사의 대출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담보로 삼아서, 그래서 사업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신용사의 신용률 수준. 시행사는 대부분 전부 다 신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를 담보로 한다는 거, 그죠? 신용 보강에 누구를 참여시킨다? 시공사를 참여시킨다. 시행사의 인허가 가능성, 그리고 사업성, 이런 것들. 여기에서 분양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는 부동산 관련 물건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뭐 분양권, 그리고 부동산 관련 신탁 수익권, 그리고 부동산 담보부 금전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권리형 부동산 펀드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부동산 펀드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54단원이죠. 증권형 부동산입니다. 증권형. 자, 증권형인데 어디 증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데 그 발행사, 그 회사 자체가 부동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 발행 주식에 50% 초과하는 거. 부동산 개발회사 50%, 투자 목적에서 발행 지분의 50% 초과,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파생상품형은 역시 파생상품, 부동산과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하다. 즉, 수익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준부동산 펀드가 있다. 자, 여기서 준부동산 펀드 유형 두 가지 꼭 이 부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준부동산 펀드의 유형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증권에 투자하게 되면 증권형 펀드가 되죠.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되지만 회사의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의 경우에는 준부동산 펀드의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건물 개량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발행어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또한 준부동산 펀드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같이 이렇게 기억을,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372페이지입니다. 55단원 부동산 펀드 상담 및 투자 기법. 자, 부동산 펀드의 유형별 상담 시 고려 사항이 있죠. 372페이지 가운데 정도예요. 두 번째, 개발형 부동산 펀드는 그리고 대출형 부동산 펀드, 임대형 부동산 펀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각각 어떤 상담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 개발형이다. 다음 시행사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개발 능력 하면 대출형이구나. 그리고 투자 대상 자산에 속한 지역의 공실률 하면은 임대형이구나. 그리고 운용사 인력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은 경공매형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상담 시에는 역시 법률적 부분과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부동산 투자 기법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넘겨서 부동산 전문 영역에서요. 374페이지 부동산 전문 영역 부분에서 분산 투자에 그리고 집중 투자의 장단점 있죠. 장단점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관련해서는요. 자, 375페이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무엇이냐? 시장 전체가 부동산 가격이 침체로 들어간다? 이렇다면 체계적 위험. 근데 어느 한 지역만 침체에 들어간다?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되죠. 개별 위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에서는 대표적으로 거시적 사건으로 경제, 인구 통계적 이런 것들이 위험이라면 비체계적 개별 위험은 금융이라든지 물리적 하자 위험, 관리 위험, 유동성 위험, 즉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 그 자체만의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하는 법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56단원 부동산 시장의 이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부동산 공간시장과 자산시장 그리고 개발산업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시장의 의 그리고 자산시장 그리고 개발산업에 대한 의의가 나옵니다.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요. 각각 경제 성장이냐 소비냐 투자냐 순수출이냐 공급이냐 통화냐 물가 이자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해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사국면 381페이지 호황, 후퇴, 불황, 회복 국면에서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냐 그리고 거래량이 언제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 호황 국면에서는 거래가 활기를 띠고 거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후퇴 국면은 이제 하향세로 바뀌는 국면에서 매수인 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공실률이 점진적으로 증가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실률이 크게 증가된다. 그게 불황 국면이 된다. 회복 국면은 이제 서서히 경기의 저점을 확인하고 상향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다른 경기 변동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후행적인 건 맞고요. 특히 증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가지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후행적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57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서 부동산 수요 변화. 자, 수요 요인 분석 볼게요. 수요 요인의 종류, 자, 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부동산 가격. 386페이지 오타 있네요. 인구의 증가입니다. 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 변화, 대출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기대, 금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동산의 공급 내용, 건설 비용이라든지 기술 수준, 기대, 공급자의 수, 부동산의 가격 등은 공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탄력성 관련해가지고요, 수요 탄력성이냐, 공급 탄력성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된다 이런 거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 탄력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격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일정한 수요가 유지된다면 탄력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력도가 낮다,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88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시장 형태 있죠? 중요하네요. 이 부분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의 수없이 많고 상품의 동질적이고 가격 통제 정도는 없다. 독점은 공급자 수는 하나다. 과점은 소수다. 독점적 경쟁은 다수다. 그러나 똑같은 독점적 경쟁과 일반적인 경쟁의 차이점은 독점적 경쟁은 상품의 특징이 이질적이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요가 제약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상품의 비동질성, 정보의 비공개성, 그리고 높은 거래 비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이 나오는데요. 자, 이 389페이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정책은 수요 정책인가 공급 정책인가 아니면 가격 정책인가 조세 정책인가, 각각의 정책에서의 카테고리입니다. 각각의 정책에서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용소득공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 기준금리 조정, 부동산 임대사업제도, 임대료 보조 등은 수요 정책이고, 지역지구제, 택지공급, 그린벨트,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공급 정책에 들어간다. 더불어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은 가격 정책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조세 정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58단원입니다. 부동산 가치평가 부분이 되겠네요. 부동산 가치평가. 여기서는 3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최유효 이용해서 Highest and Best Use HABU에서 하부 토지 이용의 극대화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자, 그러면 이 극대화를 체크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 첫 번째, 법적 타당성, 물리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최대 수익 상출. 이 네 가지 요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부동산 가치 분석 과정에서는요, 넘어가서, 자, 부동산 가치 추계 원칙이 나오네요. 396페이지 3번입니다. 부동산 가치 추계 원칙, 예측의 원칙, 자, 예상되는 편익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리고 외부성의 원칙,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그래서 각각의 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치평가 방식에 관련해서는 자, 가격의 삼면성에서 비용, 수익,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제 각각의 어떻게 산정하느냐, 어떻게 산정 방법은 어떻게 비용성은 원가법, 그리고 시장성은 거래 사례 비교법, 매매 사례 비교법 이래 되고요. 그리고 수익성은 수익 환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같이 나와 있죠. 시장 접근법이냐, 비용 접근법이냐, 그리고 소득 접근법이냐. 각각의 이제 이 공식 정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익 가격은 이제 환원이율분의 순영업 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 두셔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03페이지 보면 우리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풀어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404페이지 우리 부동산 투자가치 분석에서는 영업상의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의 표 있죠. 여기에서 블랭크를 만들어서 나오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영업상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매각 현금 흐름에서 이 각각의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수익률의 추정 관련해서는요, 수익률의 특징에서 405페이지 세 가지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캐시온 캐시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점 어떤 것이냐. 특히 위에서 네 번째 줄 캐시온 캐시 수익률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어제의 돈이나 내일의 돈이나 내년의 돈이나 똑같은 가치를 둔다는 것은 캐시온 캐시 수익률의 특징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우니까요. 캐시온 캐시 수익률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60단원 부동산 개발 산업입니다.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자,
자료 수집, 그리고 경제성 분석,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 경제성 분석, 위험 분석 등이 나오네요. 여기는 410페이지 쪽에서 부동산 개발의 8단계 정도, 개발의 8단계, 저기 개자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 모색과 확보, 타당성 분석, 그리고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관리 운영 단계, 이렇게 단계에서 프로세스를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61단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제 파이낸싱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415페이지 개별 자산 유동화의 출현은 대출 채권, 매출 채권에서 지금 현재는 PFB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음에 자, 416페이지 넘어가서 개별 자산 유동화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내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 여러분 보증, 질권선저, 자금관리 위탁 및 인출순위 설정, 그리고 자금관리 위탁 및 인출순위 설정 등등이 나와 있는 8가지, 이거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 의한 외부 신용 보안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F 채권이 부실화되었을 때 세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부실 채권 매입, 그리고 PF 워크아웃, 그리고 부동산 개발 펀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단원입니다. 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리 첫 번째에서 대안투자의 위험이 있죠. 422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투자 대상으로서는 짧은 역사를 가진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투자 형태를 가지고 장기간 환매 불가 기간이 있고 유동성이 낮다. 높은 수수료,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으며 절대적 수익률을 고려해야 된다. 투자 또는 운용력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안 투자의 위험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대안 투자의 위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과 아닌 것과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423페이지 부동산 투자 위험의 관리에서 중간 부분에 위험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은 파생 금융 상품 활용하고, 유동성 위험은 사전 옵션 계약, 후백 옵션, 관리 운영과 임대 위험은 장기 임대, 그리고 아웃소싱, 리싱 패키지, 개발 위험은 일괄 도급,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 이렇게 위험 관리 방안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단계별 리스크 나오고요. 자, 424페이지 부동산 개발 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단계별 리스크 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리스크가 있고요.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 단계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리스크가 없다. 그렇죠. 비어있죠. 그리고 개발 후 단계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안에 내부, 세부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3단원 429페이지 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대출형 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리 유형해서 대출형은 인허가 위험, 부지 위험, 그리고 부도, 원리금 이상환, 계약, 불이행, 그리고 투자 원금 손실, 공모 펀드 위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계별 리스크 용의 및 이제 관리 방안,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리고 시공사의 역할. 자,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서도 매입 단계에서 위험, 매입 가격의 적정성, 법률적 위험, 물리적 위험, 재무 타당성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 단계, 건설적인 부동산 매입 위험, 운용 단계, 청산 단계, 위험률 인정금 이런 내용들은 각각 읽으면서 이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임대형 부동산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이겠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리스크 관련해서도 매입 단계 리스크,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에서 유형과 리스크, 유형, 위험 관리 방안 모두 다 이제 각각의 엮어서 해외 부동산 펀드는 보니까 이제 리스크 해당국의 정치, 현지인 위험, 제도 및 실사, 조세, 환매 유동성, 환율, 펀드 정보의 제한, 글로벌 신용경색 위험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한 번만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이 단어는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따로 딱히 이런 각각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를 한다 쪽으로 가시면 충분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상품 펀드 그리고 부동산 펀드 종합적으로 이제 펀드 투자 상담사 가장 출제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큼이라도 확실히 한번 더 짚어내시고 나서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좋은 성적,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